안녕하십니까, 여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1편 일반화학 및 유체역학 과목입니다. 그런데 위험물 기능장 필기시험에서는 일반화학이라는 이 과목과 유체역학의 과목의 출제 문항수가 총 60문제 중 일반화학은 최대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체역학은 최대 한 2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개에서부터 3개, 유체역학은 0개에서부터 2개 정도라서 이 과목들의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일반화학에 대한 그 양과 유체역학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양이 좀 상당할 정도의, 다시 말해서 출제되는 이 문항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할 필요 없이 일단 이 강의는 철저하게 출제가 되는 이 범위에 맞춰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학 부분도 책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단 뺄 거고요. 유체역학 마찬가지인데 유체역학은 조금 많은 부분이 그냥 바로 드러내지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라오시면은 합격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1장 일반화학입니다. 먼저 물질의 상태와 구조라 그래서 물질에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체의 구조 보시면 분자성 되어 있습니까? 분자란 일반적으로 원자와 비교했을 때 원자는 원소 1개로만 이루어진 것, 원자는 원소 1개로만 이루어진 것, 이걸 원자라고 하고, 분자는 원소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드라이 아이스 있습니까?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CO2라는 화학식이고 분자성 고체로 분류가 됩니다. 나프탈렌, 탄소 10개, 수소 8개짜리. 역시 분자성 고체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성 고체라는 건 뭐냐면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염화나트륨 화학식 보시면 Na와 Cl입니다. 원소 주기율표에서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원소입니다. 양이온이죠. 염소는 마이너스 1가 원소, 즉 음이온입니다.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이걸 이온성 고체로 분류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얘는 황산구리입니다. 구리는 Cu 플러스 2가. 죄송합니다. 자, 구리는 Cu. 금속이죠. 황산기 SO4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 원자가를 가집니다. 역시 플러스는 금속이고 마이너스는 비금속이라 봤을 때 황산구리도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서 이온성 고체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 이걸 이온성 고체라고 하고, 세 번째 원자성 고체가 바로 우리 아까 원자 있었죠. 원소 1개 이루어진 것, 다이아몬드, 탄소 C라고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속성 고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금속만을 의미하는 것, 구리나 알루미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체의 구조라고 해서 분자성, 이온성, 원자성, 금속성으로 일단 분류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에 고체의 순물질 여부 확인 방법인데, 순물질 그러면 순수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정도가 높은 상태의 물질 여부 확인 방법은 고체의 경우에는 녹는 점, 융점이라고도 하죠. 융점, MP입니다. 자, 이건 멜팅 포인트, 녹기 시작하는 온도, 이 말이죠.
녹는 점을 측정해서 순물질의 녹는 점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녹는 점이 낮냐에 따라서 순수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고체는 녹는 점이었지만 액체는 끓는 점 혹은 비점,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죠. 끓기 시작하는 온도. 자, 이걸 비교해서 순물질의 끓는 점과 비교한다는 그런 방법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고체는 녹는 점, 액체는 끓는 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혼합물의 정제 방법인데, 혼합물이라는 뜻은 비교 한번 해보죠. 화합물과 혼합물의 차이점은요. 화합물은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더 이상 원상태로 바로 복구 불가능한 것. 하지만 혼합물은 설탕물이나 소금물처럼 둘을 함께 혼합을 했지만 물만 따로 증발시키면 소금, 설탕이 그대로 남겠죠. 자, 이렇게 다시 분리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혼합물 정제 방법에는 거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결정이라는 것이 있고 추출 두 가지만 일단 구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결정은 불순물 포함 결정을 용매에 녹여서 여기서 말하는 용매라는 정의도 이해가 필요한데, 자, 용매라는 것과 용질 그리고 용액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용질은 녹는 물질이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액은 용질과 용매를 더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결정은 불순물, 순수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결정, 고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용매, 녹이는 물질에다가 녹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 용해도라는 말은 녹는 정도인데 녹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누구는 빨리 녹고 누구는 그렇지 않으면 빨리 녹아버리는 상태 때문에 둘이 분리가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불순물 제거한다. 이 방법은 뭐라 그럽니까? 재결정이라고 하고, 추출은 액체 용해도를 이용해서, 여기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결정을, 고체를 이 말이고, 여기는 액체 용해도를 이용해서 미량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분리하는 방법, 추출이라고 하죠. 시험에서는 재결정과 추출을 주로 물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어봤을 때 고체에 대한 개념이라면 재결정, 액체라면 추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 풍해라고 있습니까? 풍해. 자, 풍해는 결정수를 포함하는, 함유하는 결정이나 수화물 등이 공기 중에서 수분을 잃고 분말 상태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풍해라는 것은 결정수, 이것도 물이죠. 수화물, 물을 함유한 물질, 어쨌든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의 물질이 공기 중에서 그 수분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고체 상태의 분말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화학 시간 보겠습니다. 탄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NaCO3는 탄산 나트륨. 자, 이 물질이 신몰의 물을 점으로 가지고 있네요. 보통 화학에서는 반응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하지만 여기서는 점입니다. 점이 바로 결정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얘는 내 거다. 이런 개념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의 물질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어서 Na2CO3인 탄산 나트륨과 함께 원래 10몰에 10개의 물이 있던 것이 물 1개만 여기에 그대로 붙어 있고 나머지 9개가 따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풍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조해라는 것은 풍해의 반대 개념인데 물에 녹기 쉬운 고체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자, 이건 조해성 물질은 건조제 이용한다. 왜 그렇습니까? 수분을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분 가지고 있는 물질에 물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나는 녹아버리니까 건조시킨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염화칼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 어디 있습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에 눈 녹이기 위해 뿌리죠. 그러면 염화칼슘은 조해성이 있기 때문에 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자기가 다량 흡수시켜서 자기는 녹아버리겠죠. 눈도 마찬가지로 녹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해성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 조금 더 일반적인 접근에서는 우리 그 장롱 속에 물 먹는 땡땡 넣어놓으면 처음에는 고체 알갱이였지만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꺼내보면은 물로 변해져 있죠. 왜냐하면 고체 알갱이가 수분을 빨아들여서 자신이 녹아서 물이 됐던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조해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콜로이드 용액입니다. 자, 여기는 현상들을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콜로이드 용액의 성질에 봤을 때 틴들 현상입니다. 틴들 현상이라는 것은 이 용액에다가 광선을 통과시키면 콜로이드 입자가 산란해서 빛이 진로되는 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진로를 볼 수 있는 현상을 틴들 현상이라고 하고, 브라운 운동이라는 것은 이 콜로이드 입자의 불규칙적인 직선 운동, 자, 이걸 브라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현상을 이런 이름으로 붙였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제가 된다면 투석이라는 말로 더 자주 나올 겁니다. 이 용액에다가 용질의 혼합액을 투석 막에 넣고 흐르는 물 속에 넣어두면은 분자 또는 이온은 투석 막을 통과해서 제거되고 그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콜로이드 입자만 남게 되는 현상, 이걸 투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삼투압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막에다가 물질들을 통과시키면 어떤 물질은 통과되고 어떤 건 통과 안 돼서 그 농도에 따라서 이동하는 현상, 이걸 삼투압. 그래서 콜로이드에서는 투석이라는 현상을 여기에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기영동, 용액에다가 직류 전기를 흐르게 하면 콜로이드 입자는 입자의 전하 또는 하전과 반대극성 전극으로 이동해서 부건 농도가 증가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을 전기영동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 응석 또는 엉김이라 부릅니다. 자, 얘는 이 용액에다가 전해질을 넣으면 반대 부호의 이온에 의해서 서로 전기가 중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달라붙게 되겠죠.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침전이되는 현상을 응석이라 하거나 또는 엉김이라고 합니다. 다음 염석도 마찬가지로 엉김이 발생하는데 친수 콜로이드에다가 다량의 전해질을 넣어주면은 엉김이 일어나는 현상, 이걸 염석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자, 친수라는 말은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이 예로는 우리 비눗물에 소금을 가하면은 비누가 분리가 되는 현상을 염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콜로이드 중에서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만 어떤 게 있더라, 혹은 뭘 의미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소수 콜로이드, 그리고 친수 콜로이드, 보호 콜로이드로 구분합니다. 먼저 소수 콜로이드는 전해질에 의해서 엉김이 일어나는 콜로이드고, 친수 콜로이드는
전해질에 엉김이 일어나지 않는 콜로이드로 구분을 하고, 소수는 주로 무기물이고요. 친수는 유기물입니다. 자, 무기물은 주로 금속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기물은. 그 다음에 유기물은 단백질, 녹말 등이 나와 있는데 주로 탄소와 수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유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기물, 무기물 구분할 때 소수는 무기물이고 친수는 유기물이다. 그리고 소수는 엉김이 일어나고 친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보호 콜로이드라고 나와 있죠. 자, 보호 콜로이드는 원래 소수 콜로이드가 불안정한 것이라서 친수 콜로이드를 소수 콜로이드에 가하면은 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전해질을 가해도 엉김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작용하는 콜로이드로서 오히려 친수에 더 가까운 성질을 나타내고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먹물 속의 악효는 어떤 콜로이드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답은 보호 콜로이드고요. 우리 앞에서 그냥 악효는 뭡니까? 친수 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소수 콜로이드와 친수 콜로이드와 보호 콜로이드에 속하는 물질들, 그 예 있죠. 그 예들을 구분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험 문제와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원자 및 분자에 관한 법칙이라 그래서 첫 번째가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화학 변화에 있어서 변화 전후의 질량 총합은 일정 불변이다. 항상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질소라고 하는 물질과 수소라고 하는 물질을, 수소 물질을 반응을 시키면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변화 전후의 질량의 총합은 항상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질소 N은 7번 원소입니다. 곱하기 2 했을 때 원자량은 14가 되겠죠. 14가 2개 있으니까 얘는 28g이라고 하고, 다음에 수소의 경우에는 원자번호 1번, 원자량도 1이니까 자, 1이 2개 있으면 2g이 되는데, 이 2g짜리가 총 3몰 있으니까 2 곱하기 3은 6g이 되는 겁니다. 암모니아는 자, N은 14고 수소 3개면 3이니까 17g이 될 텐데, 곱하기 2가 되면 얘는 34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8 더하기 6은 34. 절대 질량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반응식을 만드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질소하고 수소를 반응을 시키면 암모니아 나온다는 건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N이 2개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상태를 앞에 2를 곱해 2개로 만들어야 되겠죠. 다음에 수소는 3 곱하기 2, 6개입니다. 여기도 6을 만들기 위해서는 3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반응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질량만 다 봤을 때 총합은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 비교했을 때 항상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 다음 배수 비례의 법칙. 예가 시험 문제는 잘 나옵니다. 배수 비례의 법칙. 자, 2가지 원소가 항상 2가지 원소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데, 2가지 원소가 2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 중량에 대해서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중량 간에는 항상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한번 보죠. 여기는 일산화탄소고 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는 탄소가 12고 산소 1개에 1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12인데 산소는 2개 붙는 거죠. 그래서 32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원소의 중량에 대해서 결합하는 다른 원소, 이 산소를 말하는 거죠. 얘네들의 중량 간에는 산소는 16과 32에 대한 비니까 얘는 항상 1대2라는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H2O와 과산화수소입니다. 산화수소, 물은 다른 말로 산화수소입니다. H와 O인데 H가 2개 있으니까 2g이 되는 것이고 산소 1개는 16g이죠. 과산화수소는 H 2개 2g이고 산소 2개면 32g입니다. 역시 H라고 하는 이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결합하는 이 산소는 16과 32의 비니까 역시 1대2의 비를 가진다는 것이고 다음에 SO2와 SO3의 경우에도 자 S는 32죠. 16번 원소 곱하기 2니까. 근데 여기에 O2가 붙는 것과 O3가 붙으니까 32와 48의 비를 가집니다. 따라서 2대3의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문제로 나올 때는 다른 거 없고요. 배수 비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을 때 항상 원소가 2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야지만 이 답이 되는 것이라 다른 보기에 원소가 1개밖에 없다든지 하게 되면 걔는 아예 얘랑은 상관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내용 중요하지만 보통 문제를 맞추기 위한 조건이라면 이렇게 2개의 원소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걸 찾으면 답이 된다는 개념으로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얘는 순수한 화합물에서 성분 원소의 중량비는 항상 일정 불변이다 그랬습니다. 수소하고 물 반응식 볼까요? 자, 수소는 한번 찍어볼게요. H2O2. 그러면 H2O를 만들 수가 있는데 수소가 2개입니다. 여기도 2개입니다. 산소는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2개 있으니까 앞에다가 0.5를 곱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 0.5가 좀 보기 싫다라는 느낌 때문에 보통은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해서 소수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2를 곱하면 H2, 여기 2를 곱하면 그냥 O2만 남게 되고 여기에 2를 곱하면 2H2O가 되겠죠. 하지만 이 2개의 식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든 이렇게 표시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을 가지고 계산 문제를 내거든요. 그때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숫자를 최대한 약분시킨 상태의 것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수소 몇 g입니까? 자, H가 2개 있으니까 1이 2개 있으면 2g인데 2 곱하기 2는 4g이고 O2는 32죠. 16이 2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H2O는 2 더하기 16은 18이 2개 있으니까 36이 됩니다. 얘네들은 성분 원소의 중량비, 수소와 산소와 여기도 수소와 산소입니다. 이 중량비는 항상 똑같다는 것인데 자, 4하고 32 수소와 산소의 중량비는 1대 8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물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얘는 2고 얘가 16이니까 1대 8의 비를 가진다는 거죠.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자, 이건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체의 부피 사이. 이번에는 부피죠. 우리 앞에는 다 g이라는 질량 썼습니다. 질량이 아닌 부피 사이에는 일정하고 간단한 정수비가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죠. 질소는 앞에서처럼 한다면 28g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질량 또는 중량이고요. 부피는 이게 의미가 없죠. 그냥 1몰이라는 기체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부피는 22.4리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소의 경우도 H2가 앞에 3개 있습니까? 그러면 2g 곱하기 3은 6g이 되겠지만 의미가 없다 그랬죠. 부피만 보자면 부피는 3몰이니까 3 곱하기 22.4리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역시 앞에 2몰이 붙었습니다. 얘도 2 곱하기 22.4리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28g이라는 것과 6g이라는 것과 얘는 34g이라는 것. 이건 앞에서 질량을 봤을 때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부피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거 1몰이죠. 약분 다 해버리면 1몰 대 3몰은 2몰을 만든다라는 부피로만 판단하라는 그런 법칙이라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법칙들은 그냥 원소들끼리 반응을 할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고요. 일정한 관계를 가지더라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자량 보죠.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탄소는 6번 원소입니다. 곱하기 2하면 질량수 또는 원자량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탄소는 12라는 원자량 또는 질량수를 가지는데 이 12라는 질량값을 12로 정하고 이것과 비교한 각 원소의 원자의 상대적 질량값을 원자량이라 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의합니다. 탄소가 있으면 니, 배, 비, 시, 엔, 오, 불, 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1번부터 뭘 정한 게 아니라 기준은 뭐라고요? 요 놈이란 말이에요. 요 놈으로부터 이게 10인데 얘보다 작게 있거나 크게 있는 것들은 이 기준으로 얼마씩 상대적 질량값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개념이라서 이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원자량 정하는 기준은 뭐냐 물었을 때 탄소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보면 원자는 원자핵을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론적인 개념의 중간자라는 것도 역시 원자핵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원자핵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는데 전자라는 것은 핵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전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동그라미 전자입니다. 자, 전자는 원자핵 속에 포함된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원자핵에 포함된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다고 했고 또 전자 수와도 같습니다. 얘는 전자 수와도 같은데 그때 조건은 반드시 중성 원자일 때만 전자 수는 원자 번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불소라는 플로르입니다. 자, 불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소는 원자 번호가 9번입니다. 9번 원소입니다. 여기서 우리 방금
전자수는 원자 번호와 같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원자 핵에 한 개 결합되어 있으면 얘는 원자 번호 1번, 즉 수소 말하는 거죠. 두 개 붙어 있으면 헬륨이 되겠고, 그 다음 주기 넘어와서 한 개 더 있으면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풍소, 탄소. 자, 리베, 비, 키, 니, 5번. 네. 이건 기초화학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 주기율표는 암기를 하고 있다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플로르, 불소, 이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은 이미 1주기에 전자 2개로 채웠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채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채우면 얘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불소의 전자 배치란 얘기죠. 그런데 중성원자라는 말은 그냥 불소 한 개 이렇게 표시하는 걸 중성원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한 개를 위에 만들어버리면 얘가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가 한 개 더 증가한 거죠. 전자를 받은 겁니다. 따라서 중성원자일 때는 전자수가 총 9개니까 얘는 전자수가 9개니까 원자 번호와 똑같은 9번 전자수 9개가 되겠지만, 중성원자가 아닌 전자를 한 개 얻은 상태라고 한다면 더 이상 중성이 아니겠죠. 이렇게 되면은 원자 번호는 그대로 9번이 맞지만 전자수만 봤을 때는 몇 개 됩니까? 한 개 더 증가되어서 10개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는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자의 수의 경우에는 중성 원자일 때만 원자 번호나 얘와 똑같고, 전자의 수가 달라지면은 전자수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탄소 한번 볼까요?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입니다. 그러면 양성자 수도 6개입니다. 그렇다면 전자 수도 그대로 6개입니다. 그런데 질량수는 우리가 알기에는 6 곱하기 2가 바로 질량수, 원자량인 12가 되는 거죠. 질량수는 12가 되는데, 이 질량수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2개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성자 수 6개와 그 다음에 전자수와 똑같은 양성자 수 6개, 그리고 전자수 6개, 또한 중성자수 마찬가지로 6개가 들어있다는 것인데, 알루미늄 같은 원자 번호가 13번인 홀수라면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3번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성자 수도 역시 13개죠. 그런데 알루미늄은 원자량, 질량수는 26에다가 1을 더해서 13이 홀수니까 1을 더하면 27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성자 수는 방금 13개고 질량수는 27이 되는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중성자 수가 몇 개 돼야 됩니까? 13개 아니죠? 여기는 똑같이 6이지만 여기는 몇 개라고요? 14개가 돼야지만 27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홀수일 경우에는 양성자 수와 중자 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얘는 전자수는 양성자수와 원자번호와 요거 다 똑같다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전자수는 역시 13개로 같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화면에서 중요한 것은 얘도 중요합니다.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자번호와 양성자 수는 항상 같고요. 그 원소가 중성원자의 경우에는 전자수도 얘들과 똑같다는 것이고, 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는 더했을 때 질량수와 같다. 이렇게 공식을 알고 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 안에 양성자 수가 들어있고 여기에 돌고 있는 전자수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항상 같다는 거죠. 대신 중성자 수가 그 원자량, 질량수를 결정할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에서 만약 이게 나온다면 충분히 거기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아, 개념이 이렇구나 요것만 알고 가도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아까 잠깐 알루미늄 예를 들어봤었는데 알루미늄 이온 그렇습니다. 자, 중성원자라는 것은 그냥 알루미늄 이 상태로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온이란 말이 붙으면 3 플러스가 왔네요. 아까 불소 예를 들 때 불소는 마이너스로 붙였습니다. 이건 전자를 한 개 받았다 이 뜻이고, 알루미늄은 주기율표상 3가 원소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원래 3가 양이온 3개와 전자 3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를 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양이온만 3개 남은 상태니까 전자 3개를 잃어버렸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자 3개 이름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량수를 먼저 물었네요. 질량수 27이다. 질량수 또는 원자량, 얘는 뭐였습니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2번부터 보면은 양성자 수는 뭐와 같습니까? 또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와도 같고 또 전자수와도 같다 그랬죠. 다만 전자수는 중성일 때만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수는 원자번호 같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13번 원소라서 양성자수 역시 13개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중성자수가 13이다. 자, 질량수는 13번 곱하기 2는 26에 1 더하면 질량수 27이 되죠. 그런데 방금 양성자수는 13개니까 중성자수는 27 되기 위해서는 14, 14개 돼야 되지 13개가 아니라는 것이고, 전자수는 자, 원래 전자수도 중성일 때 13개지만 지금은 전자 3개를 잃었으니까 전자수 10개가 옳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옳은 얘기고 3번이 14개 돼야 되는데 14개 돼야 되는데 13개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원소의 붕괴인데, 자, 원소의 붕괴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